대대로 정승을 낸 집안의 귀한 도련님이 혼인이 싫어 집을 뛰쳐나왔지요. 갓을 저당 잡히고 남의 집 글선생이 된 그 도련님은 정참판 댁 아가씨와 티격태격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던 날,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돌아섰지요. 그렇게 떠났던 도련님이 다시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눈부신 어사화가 얹혀 있었지요.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원이 문을 걸어 잠근 그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유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곁방에 앉아 밝아오는 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당신이 알아서 잘 마무리하고 가세요. 유겸은 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보름이도 정참판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이 집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지요. 유겸이 보찜을 쌌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으로 향했지요. 정참판은 사랑에서 서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든 것을 보고 눈을 들었지요. 겸 선생, 어인일인가? 안색이 안 좋구먼. 유겸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가? 어서 일어나게. 어르신, 소생, 어르신을 속였습니다. 정참판이 서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유겸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생이 이 댁에 처음 들던 날,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나오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소생을 딱하게 여기셨지요. 무슨 변고가 있어 저 젊은 것이 떠도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랬지. 헌데 어르신, 소생은 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생의 집은 궁하지 않습니다. 변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소생은 그저 철이 없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딱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소생은 넉 달 동안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면 되었는데 하지 않았지요. 정참판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밥상에서 고깃점을 얹어 주실 때마다 소생은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 위에 놓인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소생은 그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정을 거짓된 딱함으로 받았습니다. 유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참판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채원이 그리 낯빛이 어두웠던 게로군. 예. 어제 저작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싶었네.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니 소생 때문입니다. 소생이 그 사람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정참판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겸 선생. 아니, 이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만. 하나만 묻겠네. 예. 자네가 우리 채원이를 대하던 그 마음도 거짓이었나? 유겸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컸지요. 유겸이 저도 놀라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겸이 정참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실은 처음 이 댁에 들 때는 그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본 그 처자가 궁금해서 며칠 지켜보다 나갈 참이었지요. 부끄럽지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소생은 이 집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보았고, 누군가에게 그를 가르쳐 보았고, 제 옷을 찢어 남을 싸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은 소생이 여태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곧고 지혜롭고 제 앞가림을 제 힘으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소생은 그 사람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서는 사람으로요. 정참판이 유겸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유겸이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허나 소생, 그 사람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오해 속에 두었지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따님을 달라 할 염치가 소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쩔 셈인가? 유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어르신, 제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성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약조드리겠습니다. 소생이 떳떳해지거든 그때는 제 집안까지 낱낱이 밝히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름 하나 감춘 채가 아니라 떳떳한 사내로서요. 유겸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을 장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참판의 눈이 커졌지요. 따님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따님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감히 어르신께 올리는 청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참판이 오래도록 유겸을 내려다보았지요. 정참판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 삼고 싶던 젊은이가 딸을 속였다니 괘씸했지요. 그러나 지금 무릎 꿇은 이 젊은이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참판은 사람을 오래 겪은 어른이라 그것을 알아보았지요. 정참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겸 선생, 자네 청은 잘 들었네. 유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허나 나는 지금 자네에게 아무것도 약조할 수 없네. 우리 채원이가 지금 마음을 다친 것 같네. 그 아이 마음이 어찌 될지는 나도 모르고 자네도 모르네. 혼인이란 게 부모가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하지 않나. 그러니 내가 기다리마 약조하는 것은 그 아이 마음을 무시하는 일이 되네. 유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정참판이 말을 이었지요. 자네가 떳떳해져서 그 집안까지 밝히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온다면 그때는 내가 문전박대는 하지 않겠네. 문은 열어두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네 하기 나름이고 우리 채원이의 마음 나름일세. 유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었네. 정참판이 돌아앉았습니다. 어서 가게. 서로의 마음이 더 어지러워지기 전에. 유겸이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을 나섰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보름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겸이 선생님, 어디 가요? 보찜은 왜 맸어요? 유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 얼굴을 보니 발이 안 떨어졌지요. 유겸이 쭈그려 앉아 보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기씨, 제가 잠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와요? 글쎄요. 좀 걸릴 겁니다. 그럼 나 글은 누가 가르쳐 줘요? 유겸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슬펐지요. 아기 씨는 이제 혼자서도 잘하십니다. 제가 없어도 매일 한 자씩만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왔을 때 아기 씨가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겠지요. 진짜 다시 올 거예요? 유겸이 보름이의 삐뚤어진 댕기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예.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다른 모습이겠지만요. 보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지요. 약속. 유겸이 그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유겸이 품에서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겉면에 채원 낭작계라고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아기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편지를 언니에게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요. 보름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언니한테 주면 돼요? 예. 다만 지금 말고 언니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 그때 전해 주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알았어요. 보름이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유겸이 그 작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지요. 유겸이 정참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정갈한 기와집, 처마 밑 제비집, 담장 너머 살구나무. 넉 달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유겸은 이 집에서 사람이 되었지요. 유겸이 안채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채원의 방이 있는 쪽이었지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유겸이 그 닫힌 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떳떳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유겸이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북촌을 향해 걸었지요. 넉 달 전 도망치듯 나왔던 그 집으로 이번에는 제 발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안채의 채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유겸이 보름이와 손가락을 거는 것도 닫힌 제 방을 향해 고개 숙이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채원이 문틀을 꼭 쥐었습니다. 가는구나. 마음이 이상했지요. 후련할 줄 알았는데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지요. 그러나 채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없었으니까요. 채원이 문틈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지요. 채원이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름이가 채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보름이구나. 들어와. 보름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겸이 선생님이 언니 주라고 했어. 마음 가라앉거든 주라고 했는데. 채원이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겉면에 채원 낭작계라고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그 글씨를 채원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넉 달을 곁에서 보아온 글씨였으니까요. 채원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끝내 열지는 않았지요. 고맙다, 보름아. 이만 자거라. 보름이가 나가고 채원은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 편지를 열면 또 흔들릴 것 같았지요. 겨우 다잡은 마음이 그 글씨 몇 줄에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편지가 다시 열리기까지
얼마나 긴 겨울이 흘러야 할지 이때의 채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유겸은 넉 달 만에 북촌 김씨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겸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문이 열리고 늙은 종이 유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이쿠,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버지 계시느냐? 예예, 안에 계십니다. 대감어른, 마님,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승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부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미 아들을 보긴 했으나 이렇게 제 발로 집에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일이었지요. 유겸아, 부인이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자 돌아왔습니다. 김정승이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남루한 차림에 든 손. 한데 그 눈빛이 넉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놈아, 이제야 정신이 들었느냐? 예. 들어가자.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유겸이 큰 사랑으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지요. 손자가 집에 온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촌에서 그 처자를 만나본 것도 손자가 반한 것도 이 노회한 어른은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겉으로는 여느 때처럼 태연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할아버지. 유겸이 큰 사랑에 들어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윗자리에, 아버지가 그 곁에, 유겸이 그 앞에 꿇어 앉았지요. 김대감이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로 나가더니 제 발로 돌아왔어. 넉 달 만이로구나. 그래, 세상 맛을 좀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유겸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제가 개똥만도 못한 놈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개똥, 아니,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버지 김정승이 버럭했습니다. 할아버지 김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정승에게 닿았다가 다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개똥도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헌데 소자는 밭에 뿌려지지도 못한 채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개똥이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무얼 합니까? 그 재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없는 것만 못했지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헌데 소자, 남의 집에서 넉 달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개똥도 제자리를 찾으면 약이 된다는 것을요. 소자, 이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자리라. 그 제자리가 어디냐? 유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하게 말했지요. 할아버지, 소자, 혼인을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지요. 혼인? 김정승이 눈을 끔뻑였습니다. 오냐, 그래 혼인, 잘 생각했다. 어느 대 교수냐? 이 아비가 당장 매파를 넣으마. 부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지요. 어머, 우리 유겸이가 혼인을 다 하겠다니. 이게 무슨 경사야. 자식이 마음 붙일 사람 하나 얻기만을 바라온 어머니였습니다. 김대감도 태연한 척 수염을 쓸었지만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쳤지요. 죽기 전에 증손자 얼굴 보는 것이 이 어른의 오랜 소원이었으니까요. 새 어른이 다 흐뭇해하는데 유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이 혼인을 치르기 전에 제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자, 과거를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봄, 문과 전시에서요. 그 처자를 떳떳하게 얻으려면 소자가 먼저 사람 구실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엔 김정승이 무릎까지 닥쳤습니다. 오, 과거까지. 이야, 이놈이 사람이 되었구나. 여보, 들으셨소? 우리 유겸이가 과거를 본답니다. 조상님들이 도우셨나 봅니다. 부인이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김대감도 이번엔 대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벼슬의 뜻을 두었다니 이 할애비도 기쁘구나. 급제만 하거라. 급제만 하면 어떤 처자든 내가 나서서 혼사를 이뤄주마. 새해 어른의 얼굴에 웃음이 폈습니다. 방 안이 온통 훈훈해졌지요. 한데 유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할아버지, 소자는 그저 급제만으로는 그 처자에게 혼례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유겸이 세 사람을 둘러보며 한자 또박또박 말했지요. 소자, 그 과거에서 장원을 하겠습니다. 장원을 하거든 그때 비로소 그 처자에게 혼례를 청할 것입니다. 반드시 장원을 해야만 합니다. 방 안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유겸이 눈을 내리깔았지요. 자, 장원? 예, 장원입니다.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안에 준비를 마치려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정승은 방금까지 벙글거리던 얼굴 그대로 굳어 입만 떡 벌어졌지요. 자, 장원, 100일. 이놈아, 그냥 급제해서 혼인하면 될 것을 어찌 제 발등을 제가 찍느냐. 장원을 못하면 혼인도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억지야. 평생 독신으로 살 테냐. 부인은 글썽이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만 동그래졌습니다. 유겸아. 얘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단다. 어미는 내가 그저 마음 붙일 사람 하나 얻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김대감은 흐뭇하게 쓸던 수염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방금까지 증손자 볼 생각에 벙글거리던 김대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다 잡은 며느리를, 다 잡은 증손자를. 이 철없는 놈이 제 손으로 걷어차는구나. 장원이라니. 100일 안에 장원이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죽기 전에 증손자 보긴 다 틀렸구나.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놈아. 김대감이 겨우 입을 열었지요. 15의 생원 소리를 들었다 한들 그 뒤로 10년을 놀았어. 붓을 놓은 지 오래된 놈이 급제도 아니고 장원을, 그것도 100일 안에. 그걸 못하면 혼례도 없다. 이놈아, 혼인을 하고 싶으면 그냥 급제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됩니다, 할아버지. 유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자, 지금껏 재주를 썩혀왔습니다. 그 썩힌 재주를 100일 안에 다시 벼려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중간한 급제로 그 사람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서 떳떳하게 서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오래도록 손자를 보았습니다. 넉 달 전 내보낼 때 바란 것은 고작 세상 맛을 좀 보아라였는데 돌아온 손자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갖고 싶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무모한 다짐 뒤에 그 남촌 처자가 있음을 김대감은 알아챘지요. 평생 무엇도 갖고 싶어 하지 않던 손자가 처자 하나 때문에
100일 안에 장원을 하겠다 나서다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저놈이 장원을 해야 이 할애비가 증손자를 볼 수 있다니. 김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금까지 억장이 무너지던 어른의 눈빛이 형형해졌지요. 이 100일 안의 장원급제는 이제 집안의 혼례가 걸린 온 가문의 대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좋다. 김대감이 지팡이로 방바닥을 탁 쳤습니다. 이번엔 말리는 소리가 아니라 북을 울리는 소리였지요. 내가 정 그러겠다면 이 할애비가 힘을 보태주마. 장원이라 했겠다. 좋다. 해보자. 100일이면 100일.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대주마. 예. 유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야단을 각오했는데 뜻밖의 반응이었지요. 김대감이 벌써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한양에서 제일 가는 문장가들을 수소문해라. 지난 10년 과거 문제를 죄다 구해오고 이 아이 방에 등잔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라. 밤을 새울 것이니. 김정승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지요. 아,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유겸아, 이 아비도 돕겠다. 내가 아는 대제학 어른께 기별을 넣으마. 부인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 몸보신을 챙기겠습니다. 100일을 버티려면 잘 먹어야지요. 여봐라, 내일부터 겸이상에 고기를 거르지 마라. 순식간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금까지 장원이 될 성싶은 소리냐 하며 기가 막혀 하던 새 어른이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느새 팔을 걷어붙이고 장원급제 뒷바라지에 나선 것이었지요. 유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대감이 손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그러나 눈을 형형하게 빛내며 말했지요. 유겸아, 딴 생각 말고 오로지 밤낮으로 공부만 하거라. 나머지는 우리가 도와주마. 알겠느냐? 예, 할아버지. 김대감이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놈, 증손자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내 붓끝에 달렸다. 아무렴 이 할애비가 손 놓고 두고 볼 수야 없지. 그날부터 유겸의 10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지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유겸이 큰 사랑 곁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10년을 놓았던 붓을 다시 잡는 순간이었지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에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처음 며칠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외웠던 것이 가물가물했지요. 제 재주만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앉으니 아득했습니다. 첫 열흘은 그야말로 벽이었지요. 유겸이 붓을 집어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100일 안에 장원이라니. 그런데 그때마다 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장터에서 저를 하나하나 되받아치던 그 눈. 학문을 논하다 저도 모르게 웃던 그 인매. 그리고 마지막 골목에서 눈물 흘리며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 유겸이 던진 붓을 다시 주웠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정말 개똥만도 못한 놈이지. 그러고는 다시 앉았지요. 열흘이 지나자 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15의 생원 소리를 들은 재주가 10년을 자고 있었을 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물고가 트이자 무섭게 빨아들였지요. 하루에 책 한 권을 떼고 밤을 새워 글을 지었습니다.
등잔 기름이 마르면 새 기름을 부었고 눈이 감기면 찬물로 세수를 했지요. 온 집안이 그런 유겸을 떠받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자의 글을 살폈지요. 한양에서 이름난 문장가들을 불러다 유겸의 글을 봐주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정의 인편으로 지난 과거의 문제들을 구해왔고요. 어머니는 밤참을 나르고 손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유겸아,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소자, 지금 아주 신이 납니다. 신이 난다고?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부인이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유겸은 정말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학문은 시시한 것이었지요. 재주가 있으니 힘들일 것도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표가 있었지요. 그것도 목숨보다 귀한 목표가 한자 한자가 채원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밤 유겸이 문득 붓을 멈췄지요.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도 이 눈을 보고 있으려나. 유겸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픽 웃었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한편 남촌 정참판 댁의 채원은 그 겨울을 아주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떠난 뒤로 채원은 겉으로는 평온했지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돌보고 보름이 글 공부를 봐주고 어머니 생신에 지은 저고리를 마저 손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지요.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 한 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열어볼까? 몇 번이나 서랍에 손이 갔지요. 헌데 채원은 그때마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야. 열면 흔들려. 채원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넉 달을 오해 속에 둔 그 침묵을 채원은 아직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 무릎을 싸매주던 모습, 매듭을 되짚어 풀어주던 진중한 눈, 학문을 논하다 마주 웃던 순간들. 그리고 저를 감싸려는 저를 보고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그 얼굴. 곰곰이 되짚어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한 것도 참말이었고, 네 집 사람이냐 물으면 지어내지 않고 말할 수 없다 했지요. 다만 오해를 풀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쁜 마음이었다면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를 속였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말 대신 침묵을 택했어. 혹 그 사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채원이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든 그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채원의 겨울이 가라앉아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원이 저작거리에 나갔지요. 설을 앞두고 집안에 쓸 것을 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채원이 문득 걸음을 멈췄지요. 낯이 익은 노인이 하나 저만치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명 두루마기에 낡은 갓을 쓴 인정 많아 보이는 여염 노인이었지요. 지난 가을 저작거리에서 채원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어른이었습니다. 어르신. 채원이 반갑게 다가갔지요. 그간 통 안 보이시더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허허. 이거 낭자 아니요. 반갑구려. 노인이 채원을 보고 웃었습니다. 편찮기는 그저 겨울이라 바깥 출입을 줄였을 뿐이요.
헌데 낭자가 잘 지내나 궁금하여 오늘 큰맘 먹고 나와 봤소이다. 두 사람이 저작거리한 귀퉁이 국수집 평상에 걸터 앉았지요. 채원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노인 앞에 식혀 드렸습니다. 노인이 국수를 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지난 가을 이야기며 노인은 여전히 말이 재미났고 채원을 어린애 다루듯 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원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 어르신 참 예사롭지가 않으시네. 말투에 은근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그것도 높은 데서 살아본 사람의 말투였지요. 게다가 저 지팡이 무명 두루마기는 낡았는데 손에 쥔 지팡이만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여염 노인이 짚기엔 지나치게 손질이 잘 된 지팡이였지요. 네 집 어른이신데 이리 수수하게 다니실까. 채원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저 점잖은 노인이 소일 삼아 저작거리를 거니시나 보다 여겼지요. 그날 노인은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제 갈 길을 갔지요. 그 뒤로도 채원은 저작거리에서 그 노인을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우물가에서였지요. 채원이 물을 깃는데 노인이 마침 그 앞을 지나다 아는 체를 했습니다. 허허, 낭자. 이 추운 날 물을 다 깃소. 어르신이야말로 이 눈길에 어찌 나오셨습니까? 채원이 얼른 물동이를 내려놓고 노인을 근처 처마 밑으로 모셨지요. 노인이 눈을 털며 문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낭자. 내게 손자가 하나 있소이다. 손자분이요? 그렇소. 아주 재주는 좋은데 철이 없어 애를 먹였지. 헌데 이 녀석이 얼마 전부터 딴 사람이 되었소이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밤낮으로 붓을 잡고 앉았어.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채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재주는 좋은데 철이 없던 손자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밤낮으로 붓을 잡는다. 어쩐지 그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지요. 채원이 아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까요. 재주는 넘치는데 그것을 썩히던 사람. 장난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던 사람. 그러다 채원 곁에서 조금씩 달라지던 그 사람이요. 설마.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재주 있고 철없는 손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지레짐작일 뿐이라고 채원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채원이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지요. 가만.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이 저작거리에 나타난 것은 지난 가을. 유겸이 채원의 집에 든 무렵이었지요. 그리고 유겸이 떠난 뒤로 노인도 한동안 발길이 뜸했습니다. 노인은 유독 채원의 혼사에 관심이 많았지요. 정혼한 데가 있느냐, 어떤 사람과 혼인하고 싶으냐, 그리고 그 지팡이, 그 기품 있는 말투, 여염 노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기에 오늘 들은 그 손자 이야기까지. 채원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채원이 그 자리에 우뚝 섰지요. 이 어르신이 그 사람의 집안 어른이 아닐까. 여염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를 미리 보러 오셨던 게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채원은 가슴이 두근 하고 뛰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집안은
채원이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집안일 터였지요. 여염 노인으로 변장까지 하고 며느리감을 미리 살필 정도라면요. 그런데 그 설렘도 잠시 채원은 이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집안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반겨줄 리가 없지. 벼슬 낮은 참판 댁딸이 넘보기엔 너무 아득한 자리인지도 몰랐지요. 생각이 거기 미치자 채원은 괜히 마음이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어느 집안의 누구지? 채원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짐작이 든 뒤로 채원은 저작거리에 나갈 일이 생기면 은근히 그 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만나면 그 손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접 물을 수는 없어도 노인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소식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늦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어귀에서 채원이 다시 그 노인을 만났지요. 그날은 어쩐지 노인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아, 그렇소. 허허. 두 사람이 길가 모닥불 곁에 섰습니다. 장사꾼들이 언손을 녹이려 피워둔 불이었지요. 노인이 불에 손을 쬐며 또 그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손자 녀석이 이제 시일이 얼마 안 남았소. 잘 되어야 할 텐데. 이 늙은이가 다 조마조마하구려. 채원이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채원이 그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가만히 그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시일이라 하시면 그 손자분이 무슨 큰일을 앞두고 계신지요. 노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그 녀석이 봄의 과거를 본다오. 그것도 장원을 하겠다고 온 집안에 큰 소리를 쳐놨지. 장원을 못하면 혼인도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단 말이오. 혼인을요? 그렇소.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처자를 떳떳이 얻으려면 장원은 해야겠다고. 어찌나 무모한지 온 집안이 그 녀석 급제 하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소이다. 이 늙은이는 애가 다 타고 채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장원을 못하면 혼인도 않겠다고. 마음에 둔 처자를 떳떳이 얻으려고. 채원은 이제 그 손자가 누구인지, 그 마음에 둔 처자가 누구인지 더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채원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지요. 그러고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손자분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네요. 복이라? 예. 이렇게 잘 되기를 빌어주시는 어른이 곁에 계시고 또 그렇게까지 떳떳해지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둔 처자를 참으로 귀히 여기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채원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채원이 모닥불을 물끄러미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어르신, 그 손자분을 만나시거든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말이오? 그 마음에 둔 처자도 분명 손자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 미운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간절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모닥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아니 김대감이 언손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었지요. 이 노회한 어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 처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알아차렸다는 것을요.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도
그 손자가 누구인지도. 그러고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손자에게 전해달라는 말에 제 마음을 고스란히 실어보냈다는 것을요. 김대감의 눈시울이 어쩐지 붉어졌습니다. 낭자. 예, 어르신.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김대감이 채원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채원이 황망히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러십니까? 아니요. 이 늙은이가 낭자께 큰 빚을 졌소.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몇 걸음 가다 멈춰 돌아보았지요. 낭자. 곧 봄이 올게요.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게요. 그때까지 부디 강령하시오. 노인이 인파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날 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원은 내내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어르신의 손자가 지금 무언가를 위해 밤낮으로 붓을 잡고 있다고. 그날 밤 채원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몸을 일으켰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유겸이 남긴 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채원 낭자께라고 적힌 반듯한 글씨. 채원이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원 낭자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나 있겠지요. 낭자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낭자를 넉 달 동안 오해 속에 두고도 한마디면 풀 수 있는 그것을 끝내 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저를 똑바로 보시던 그 눈이 달라질까 봐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으나 정작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재주를 썩히고 하루하루를 장난처럼 흘려보냈지요. 그런 저를 바꾼 것이 낭자였습니다. 낭자 곁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기쁨도, 밤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도 다 낭자에게서 얻은 것이지요. 낭자는 제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저는 속임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지요. 허나 이 말만은 믿어 주십시오. 낭자를 향한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 떳떳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낱낱이 밝히고 낭자 앞에 정정당당히 서겠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돌아왔을 때 낭자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기를 염치 없이 바랄 뿐입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겸 올림. 채원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래도록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편지지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깟 오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워서. 그런데 채원은 알았지요. 그 마음을요. 채원도 그러했으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당황하던 것을 끝내 내색하지 못했던 것. 마음이 기우는 것을 알면서도 정신 차려 하며 고개를 젓던 것. 그것도 결국 겁이 나서였지요.
두 사람 다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채원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창밖으로 겨울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이 남촌과 북촌을 함께 비추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서재에서 붓을 들고, 한 사람은 방에서 편지를 안고, 같은 달 아래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겨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봄이 아직 멀었지요.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언 땅이 풀리고 남촌 정참판댁 담장 너머 살구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지요. 그리고 그 봄에 과거가 열렸습니다. 문과 전시. 임금이 친히 나와 지켜보는 자리였지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선비부터 3대가 대를 이어 급제를 노리는 명문가의 자제들까지요. 그 한복판에 유겸이 있었습니다. 초겨울 첫눈 내리던 날부터 봄 과거가 열리는 이날까지 유겸은 꼬박 100일을 붓과 씨름했습니다. 이 도련님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지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밑은 꺼졌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붓을 잡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내걸렸지요. 유겸이 그 시제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붓을 들었지요. 그러고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일을 벼린 그 재주가 마침내 제 길을 찾은 것이었지요. 먹이 마르기도 전에 붓을 놀렸고 생각이 손끝을 앞질렀습니다. 유겸이 붓을 놀리며 문득한 얼굴을 떠올렸지요. 장터에서 저를 되받아치던 그 눈, 밤새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그 사람. 보고 계십니까, 소저? 저는 지금 제 인생을 걸고 붓을 들고 있습니다. 유겸의 붓끝에서 글이 완성되어 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방이 붙는 날. 한양의 저작거리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이 붙은 곳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그 방의 맨 첫머리, 장원의 자리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유겸. 소문이 한양을 뒤덮었지요. 10년을 놀던 김씨 댁 도령이 100일 만에 과거 준비를 하더니 장원을 했다더라. 그것도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을 다 제치고 임금 앞에서 첫손에 꼽혔다더라. 기이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 김씨 댁 망나니가 규수들을 넷이나 쫓아냈다던 그 도령이? 그렇다니까. 사람이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더군. 아이고, 그 김씨 댁 도령이 사람 됐구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일세. 북촌 김씨 댁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승은 대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을 했지요. 우리 유겸이가 장원이요, 장원, 하하하. 부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볼 생각, 손주 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부풀었지요. 그리고 큰 사랑의 김대감은 이 손자가 급제하여 올린 술잔을 받아 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개똥이 약이 되었구나. 이 할애비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김대감이 손자의 어깨를 짚었지요. 수고했다, 유겸아. 참으로 장하다. 유겸이 할아버지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덕분은 무슨, 다 내가 한 것이지.
헌데 김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에 장난기가 어렸지요. 이제 장원을 했으니 그 처자에게 혼례를 청하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 유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 가거라. 가서 정정당당히 청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장원이다. 네 앞에서도 떳떳한 사내야. 김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애비 증손자 잊지 말고 안겨다오. 허허허. 한편 남촌 정참판 댁에서도 장원 소식은 이미 당도에 있었습니다. 정참판이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김유겸, 김씨 댁 도령. 정참판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겸 선생이 정승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네 집 사람인지 밝히지 못하던 그 젊은이가 어느 집안보다 높은 그 집의 귀한 자제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밝히지 못했구나. 그 아이가. 정참판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정승댁 도련님을 몰라보고 내 집 글선생으로 부렸으니 이거 참. 그때 채원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채원아. 앉거라. 채원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채원도 이미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겸 선생이 장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겸 선생의 이름이 김유겸이라는 것을요. 김씨댁, 정승 집안, 유겸이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이려니 채원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지요. 저작거리에서 만난 그 노인이 유겸과 눈매가 닮았던 것도, 지팡이만 유난히 윤나던 것도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허나 그 집안이 정승을 지낸 김대감 댁일 줄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하나뿐인 아들, 그것이 유겸이었지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곁방에서 아이 글이나 봐주며 채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참판이 딸을 물끄러미 보았지요. 채원아, 너도 소식을 들은 개로구나. 예. 그 겸 선생이 김씨 댁 도령이었다. 정승 집안 하나뿐인 아들이었어. 이 아비도 이제야 알았다. 그 아이가 지난 겨울 이 아비에게 무릎을 꿇고 갔느니라.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을요? 그래. 너를 속인 것을 사죄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 다시 오겠다 하였지. 너를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이 아비를 장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였다. 채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 아비는 아무 약조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어찌 될지 몰랐으니까. 헌데 이제 보니 그 아이는 그 겨울 내내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개로구나. 100일 만에 장원이라니.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더냐. 정참판이 딸을 보았습니다. 채원아, 이 아비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마. 혼인은 사람과 하는 것이야. 늘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오로지 내 마음이다. 채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매자락 안에 든 것을 가만히 쥐었지요. 겨우내 품고 있던 그 편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종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대감어른,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미시더냐. 그것이 직접 나와 보셔야 할 듯합니다요.
정참판과 채원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두 사람 다 걸음을 멈췄지요.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보찜 하나 메고 이 집을 떠나던 그 사내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도포 대신 장원급 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를 꽂은 사모관대 차림이었지요. 볕에 그을렸던 얼굴은 여전한데 그 위에 어쩐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 뒤로는 예물을 든 행렬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단이며 폐물이며 정성껏 갖춘 혼례 예물이었지요. 명문가에서 격식을 다해 보내는 청혼 예물이었습니다. 유겸이 정참판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어 절했습니다. 어르신, 소생,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정참판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겸 선생. 아니, 이제는 김장원이라 불러야겠구먼. 어르신께는 그저 겸이라 불리고 싶습니다. 유겸이 웃었습니다. 소생, 이 댁에서 겸이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정참판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게. 아니, 들어오시게. 자네가 그토록 떳떳해져서 왔으니 이 문을 어찌 안 열겠는가. 유겸이 대문을 넘었습니다. 지난 겨울 보찜 하나 메고 나가던 그 대문을 이번에는 장원의 어사화를 꽂고 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유겸의 눈은 정참판을 지나 그 뒤에 선 한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채원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유겸이었습니다. 소저. 채원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오랜만입니다, 소저. 소생 약속을 지켰습니다. 채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겸이 한 걸음 다가섰지요. 소저. 저, 이제야 떳떳한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문과 전시의 장원, 김씨 가문의 김유겸이라 하옵니다. 허나 소저. 제가 진짜 되고 싶은 것은 김정승댁 외아들도 이 나라의 장원도 아닙니다. 유겸이 채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김씨 댁 도령이라 이번 과거의 장원이라 부르겠지요. 허나 제가 진정되고 싶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저 곁에 나란히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 이 겨울을 건넜습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소매자락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 편지였습니다. 겨우내 품고 있던 유겸이 남긴 편지. 이거. 채원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 100번은 읽었습니다. 유겸의 눈이 커졌지요. 당신이 바보 같아서. 그깟 오해가 뭐라고 한마디를 못해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알겠더군요. 나도 똑같았다는 것을. 나도 당신 앞에서 겁이 나서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요. 소저. 우리는 둘 다 겁쟁이였습니다. 채원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지요. 유겸은 그 웃음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겨우내 그리던 그 웃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채원이 유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네 집 사람이든 장원이든 아니든 저는 그 겹방의 겸 선생을 마음에 들였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매듭을 풀어주고 밤새 저와 학문을 논하던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저는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유겸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도련님, 평생 눈물이라곤 몰랐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날, 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유겸이 채원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채원 낭자. 예.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채원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장 너머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 흩날렸지요. 지켜보던 정참판 내외가 손을 마주 잡았고 보름이는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야호, 겸이 선생님이 우리 형부 된대. 겸이 선생님이 우리 형부 된대. 온 마당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해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지요. 정승 집안 장원 급제자가 벼슬 낮은 참판대 교수와 혼인을 한다니.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씨 댁이면 어디 내로라 하는 명문가와도 혼사를 맺을 텐데 어찌 참판대 교수를. 그러나 그 혼례를 본 사람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신랑이 신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 눈빛이요. 혼례가 끝나고 김대감이 손자 내외를 불렀습니다. 김대감이 새 손주 며느리를 보더니 그 얼굴에 웃음이 한박 폈지요. 허허허, 낭자. 아니, 이제는 우리 손주 며느리로구먼. 이렇게 한 집 식구로 다시 만나니 이 늙은이가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채원이 다소곳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저작거리에서 배울 때마다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 그 눈길의 감기라도 드시지 않으셨는지. 허허, 이 늙은이 걱정을 아직도 하시는가. 낭자 그 마음이 여전하구먼. 김대감이 흐뭇하게 채원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듣던 유겸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예, 할아버지 저작거리라니요.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셨습니까? 김대감과 채원이 마주보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이 손자만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남촌에서 글선생 노릇을 하던 그 겨울 할아버지가 저작거리를 서성이며 채원을 만나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겨울의 끝에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다 알고도 짐짓 모르는 척 정을 나누었다는 것을요. 그래, 이놈아. 내가 남촌에 숨어 글선생 노릇을 하고 다닐 때 이 할애비는 벌써 낭자를 만나보았느니라. 김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 늙은이가 여염노인 행색으로 낭자께 길을 물은 적이 있지. 약방이 어디냐 물었더니 낭자가 뭐라 한 줄 아느냐. 약방보다 의원을 먼저 보시라. 약부터 지으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약을 쓰는 셈이라 하더구나. 늙은이 걱정을 그리 살뜰히 하는 처자가 어디 흔하더냐. 김대감이 수염을 쓸며 채원을 보았지요. 그날 이 할애비가 낭자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점 찍었느니라. 우리 손자 놈보다 내가 먼저 낭자를 알아본 게야. 내 너를 내보낼 때 무어라 했느냐. 개똥도 제자리를 찾으면 약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헌데 그 약이 하나가 아니었어. 김대감이 손자 내외를 번갈아 보았지요. 너도 약이 되었고 이 참한 손주 며느리도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한 약이야. 개똥 같던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도 다 이 사람 덕이 아니냐.
유겸이 채원을 보았습니다. 채원이 발그레한 얼굴로 살포시 웃었지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부인이 총총히 나왔습니다. 새 며느리를 보자마자 두 손을 마주 잡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가.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가, 기억하느냐? 지난 가을 장터에서 내가 그랬지.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 차 한 잔 나누자고. 예, 어머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겠지만 이 어미는 그날 이미 내가 마음에 쏙 들었더란다. 자, 그 차를 이제야 나누게 되었구나. 어서 나와 안채로 가자. 내 우리 아가 주려고 좋은 차를 다 마련해 두었단다. 부인이 채원의 손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지요. 어허, 이 사람아. 내가 먼저 손주 며느리와 이야기 중이었네. 아가, 이 하랩이랑 젖들이나 한 바퀴 거닐자꾸나. 겨우내 저작거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아직 한참 남았느니라. 아버님도 참, 이 추운 날들은 무슨 뜰입니까? 우리 아가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요. 안채에서 따뜻하게 차나 한 잔 들자꾸나. 이번엔 김정승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좀 기다리시오. 내가 우리 아가한테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아가, 우리 유겸이가 자네 집에서 글선생 노릇을 할 때 대체 어떠했느냐? 이 아비는 그게 아주 궁금해 죽겠구나. 못난 짓은 안 했더냐? 온 집안 어른들이 저마다 새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안달이었지요. 채원은 이 손 저 손에 이끌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싫지 않았지요. 도리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저 하나를 두고 북적이며 반겨주는 것이 채원은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으니까요. 정작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유겸이었습니다. 겨우내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신부인데 정작 혼례를 올리고 나니 신부 얼굴 한 번 제대로 볼 틈이 없었지요. 할아버지가 데려가고 어머니가 데려가고 아버지가 붙들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기 채원은 제 신부인데 넌 좀 가만히 있거라. 새의 어른이 입을 모아 유겸을 나무랐지요. 이놈아, 넋 달을 데리고 있었으면 실컷 봤을 것 아니냐?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야 처음 보는 것이니 오늘은 우리 차례다. 넌 저리 비켜 있거라. 유겸이 뒷전으로 밀려나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 도련님,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김씨, 댁 도령이 제 신부를 온 가족에게 빼앗기고 마당 한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채원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겸도 그 웃음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따라 웃었지요. 온 집안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겨우내 적막하던 이 집이 새 며느리 하나로 이렇게 온기가 도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유겸은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을 아끼는 어진 관리가 되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제 집안의 고든 가풍에 정참판 댁에서 배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진 것이었지요. 할아버지의 노련함과 아버지의 강직함, 그리고 장인의 어짐을 두루 닮은 관리였습니다. 채원은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전 그 매듭을 풀듯 함께 실마리를 찾았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밤이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겹방에서 그러했듯이요. 그리고 이듬해 김대감은 그토록 바라던 증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김대감이 갓난 증손자를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지요. 개똥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더니 이 하레비에게 훌륭한 선물을 다 해주었구먼. 아무렴 개똥도 약이 될 수 있고 말고. 봄이면 살구꽃이 피는 마당에서 한때 개똥만도 못하다 여겨지던 한 도령과 그를 사람으로 만든 지혜로운 한 여인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지요. 허나 이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개똥만큼의 노력도 안 하던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 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리를 찾아준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있다 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